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여전히 반등과 급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 다우지수 2만 선을 회복하나 싶었지만 주말 새 다시 2만 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국내 증시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여전히 1,500선에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저점은 어딘지, 그리고 우리 경제가 회복할 탈출구는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으로 장을 마쳤던 코스피는 7.4%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된 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팔았거든요. 뭐 좀 이날 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그 목요일 날 전날이죠. 목요일 날 외환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왔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이 1,290원, 뭐 1,300을 넘는다라는 이런 소식까지 나오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증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미국 자체는 기축통화국이죠. 기축통화국끼리는 이미 통화 수합들이 다 돼 있어가지고 미국이 한국이랑 통화 수합을 할 요인 자체는 별로 없는데 지금 미국이 한국하고 통화 수합을 했죠. 그날 목요일 저녁에 통화 수합을 했는데 이거 자체는 미국이 굉장히 이 글로벌 불확실성 상황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증시나 증권이나 금융시장 그리고 실물 경제까지 안정화시키자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결국은 통화 수합이 체결이 됐는데요. 이렇게 통화 수합이 체결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결국은 지금은 외화 유출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빼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외화 유출이 위험이 있는 상황인데 통화 스와프를 하면 달러가 계속 어떠한 상황이라도 공급이 되게 원화와 달러를 바꿔주는 그러니까 단기간 바꿔서 서로 뭐 미국이 원화를 쓸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달러를 한국 시장에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외환 시장의 안정 측면에서 그리고 단기 달러 자금 확보에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사실은 한 7% 정도 올라서 1,560선이 회복이 됐는데 결국 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거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안정자산이라고 부르는 흔히 말하는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국내 채권도 팔고 있고요. 국내 증권도 팔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한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럼 전 세계 신흥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신흥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채권 시장에 있어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요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수요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사람들도 이제 달러로 바꿔서 혹시나 뭐 V자 저도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는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시장이 지나가면 다시 달러를 바꾼 것을 투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전 세계 시장, 금이나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이나 모든 자산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 흔히 말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도 그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들이 언제까지 빼는지가 사실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증권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환율 같은 경우는 이 통화 스와프 체결 이후에 거의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이 통화 스왑이란 거는 사실 어떻게 보자면 단기 유동성 달러 자금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거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급 불안이 해결됐다. 수급 불안이 해결됐다는 얘기겠죠. 보통 이렇게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달러 유동성이 사실 한국의 달러 유동성은 보통 외은이라 그러죠. 외은 단기적으로 많이 외은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외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돈을 빼 나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이렇게 어떤 협정을 맺어서 한 6개월간 아마 연장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이 될 가능성도 충분한데 한 6개월간은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달러 자금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마 환율 시장, 외환 시장에서 급격한 외환 유출은 없을 것이다. 외환 유출이 하게 되면은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원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고 이런 기대가 또 반영이 되면은 사실 외국 투자자들도 달러 가격이 어떻게 보면 달러보다 더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원화가 그나마 강세일 때 더 달러를 바꿔서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더 떨어질까 예측을 하면은 당장 바꾸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는 미국이 한국하고 달러 수합
그러니까 통화수업이죠. 통화수업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달러 잔금이 충분히 공급이 될 거다 예상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안정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외국인 판매 행렬이 12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똑같이 12거래일 연속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는 증시를 외국인이 팔아서 무너뜨리는 증시를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행보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이전의 경험들이 바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금융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 근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폭락했죠. 주가가 많이 폭락했지만 1년 혹은 2년 안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게 저점이다. 그리고 우량주들에 대해서 이게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면은 특히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같이 우량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평가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뭐 투기로 매수할 것이냐 이게 장기 투자로 매수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전략이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투기로 매입하면다는 얘기는 차입을 좀 해서 매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 돈을 빌려다가 예. 주식을 산다는 거죠. 예, 남의 돈을 빌려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아마 오를 것 같다. 단기적으로 V컵을 심하게 겪을 것 같다. V자형을 심하게 겪을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은 돈을 빌려서 하는 게 나쁜 전략은 아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점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돈을 빌려서 한다는 건 위험한 전략이고요. 이게 아마 장기적으로는 실물 충격,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정 정책을 크게 펴겠다는 논의가 있어서 실물 충격이 있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완만하게라도 성장을 할 거고 이것에 따라서 증시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투자 전략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 근데 단기적인 손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정도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국으로 좀 건너가 보죠. 이 지난주 마지막 장에 다우 지수가 2만 선이 또 무너졌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미국에서도 이제 상황이 심각해진다라는 이야기겠죠. 되게 여러 주들, 캘리포니아, 뉴욕주 같은 굉장히 미국 경제의 중심이 되는 주들에서 경제활동 중단, 자가격리해라. 이렇게 모든 마트 같은 것들을 중지하고 예. 결국은 경제활동 중단해라라는 어떤 이런 식의 정책을 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만큼 상황이 위중해지고 실제로 그렇게 경제활동 중단시키면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예.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7월, 8월까지 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미국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피겠다. 4조 달러 이상의 돈을 풀겠다. 그리고 금리 그다음에 채권 매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피겠다. 금리도 0%로 이렇게 낮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 충격이 예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어느 정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모든 경제 활동이 다운되는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면서 예.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이 10배가 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업급여 신청이라는 건 당연히 직장에서 잘려야 신청할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은데 이 실업률 일자리 문제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 연방준비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20% 좀 심하면 30%까지 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0%면 정말 심각한데요. 예, 30%면 사실 국가의 운영이 안 되죠. 근데 국가의 운영이 안 되는데 이 실업 자체가 잠시간 실업일 가능성이 사실은 높고요. 이게 영구적으로 직장을 잃는다는 것보다는 많은 임시직들이 지금 네. 경제 활동이 중단이 되면서 그러니까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종업원이 일을 쉬어야겠죠. 예, 그런 경우가 정확하게 비슷합니다. 많은 직장들이 문을 닫고요. 직장들이 많이 문을 닫으면 임시직들, 그러니까 뭐 단기간 계약을 한 사람들은 사실 이게 나갈 수가 없고요. 이렇게 나갈 수가 없으면 당연히 통계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실업이 되는 건데요. 네. 그 말 자체는 이제 실제 일자리 자체가 줄었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아마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직장 폐쇄가 우려가 되고 그 직장 폐쇄에 따라서 실업이 예상되는 이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실업률 자체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당연히 실업률이 그러니까 직장에 일을 못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이들의 소비를 보존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업급여를 빨리빨리 예. 내주는 등의 정책을 아마 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앞서 지금 조금 말씀하셨던 실물 경제 쪽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내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지난 주말쯤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2주간 시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뭐 유흥시설, 또 실내체육시설, 여기에 종교시설들을 문을 닫으라고 권고했습니다만 사실상 명령에 가까운 식의 대책을 내놨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되고 더 심해지면 사실 방역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소비에는 위축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영향이 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 특히 이제 그러니까 많은 경우 중소상공인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중소상공인들은 당장 매출을 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거기에 이익을 받아서 생활하고 예.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오프라인에 중심으로 한 어떤 중소상공인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왔고 앞으로 한 15일간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은 그쪽 부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한다는 것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체육관을 가면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것들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가 중단이 되면 다른 것도 다 안 하게 된다. 특히 요식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요식업들은 진짜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15일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부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50조 이상 편성을 하겠다. 저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듯 이런 상황이 위중한 걸 알고는 있지만 지금 15일을 잘 넘기면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확산세를 거의 완벽하게 제어하고 더 이상 확산이 돼서 장기화되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네. 기업이란 것들은 사실 운전 자본이란 게 있어서 운전 자본이란 것은 어느 정도 매출이 있으면 어느 정도 돈을 쌓아놓고 임금을 주고 원자재 값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운전 자본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네. 무한대가 아니고 어떻게 보자면 한두 달 정도, 두세 달 한 분기, 한 6개월 이상 가기가 쉽지 않은 건데 네. 매출이 안 나면은 이 매출이 안 나는 상황을 짧게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자산의 부실화를 막는 특히 중소상공인들은 기간이 짧지만 그래도 중소기업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길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운전 자본을 통해서 임금도 주고 뭐 원자재 같은 것도 경제 활동을 안 하고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좀 긴데 이게 아마 장기간으로 가면 갈수록 기업들이 부실화되고 자산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적으로 모든 것을 끝내서 코로나 확산세를 확 잡겠다라는 의도가 이번 정책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어떤 차원에서든 상관없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경제적인 조치가 하나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지 하나 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경제적 취약층이 누구이냐를 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마 굉장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 이런 측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재정 정책을 피는데 재정 정책을 필 때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시간이 걸린다. 뭐 여러 중소상공인들이 말씀하지만 한 번 하면은 돈을 받으려면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 기간을 굉장히 짧게 해주는 것이 중소상공인들을 흔히 말하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보다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키면서 결국은 경제 활동에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빠른 지원, 그러니까 지원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신속하게 이런 지원들이 재정 정책들이 중소상공인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모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관련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시중은행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